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남인강의 저는 이만기 선생입니다. 여러분 중간고사 잘 보셨습니까? 이제 그리고 졸업생 여러분들은 수능 준비가 잘 되고 있습니까? 벌써 5월이 지나고 6월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6월, 7월, 8월, 9월 벌써 한 4개월 정도만 있으면 수시 원서를 쓰게 되는 날이 다가옵니다. 아마 졸업생들은 한번 해봤으니까 별 문제가 없겠지만 재학생들은 처음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두려움과 걱정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해 나가버릇하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계획대로만 되면 모든 것이 순조롭게 풀립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요, 수시 모집 대비 설명에 있어 지난 시간에는 블라인드 처리하고 작년 수시에 대한 리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 기억하시면서 이제 하나씩 가보겠습니다. 자, 제 양양 나와 있고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이 이겁니다. 작년 수시가 어떻게 됐는가라고 하는 리뷰. 그러니까 우리가 지피지기면 백전불태인 것처럼 과거를 알면 현재에 대한 대비, 미래에 대한 대비가 되니까요. 그리고 오늘은 뭘 할 거냐면 한 걸음 더 나가서 수시 모집을 어떻게 대비할 거냐. 그래서 교과, 논술, 종합전형 순으로 해서 쭉 공부를 해보겠는데요. 사실은 지금에 와서 뭔가 새로운 준비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준비가 됐다고 가정을 하고 여러분이 6월 모의평가 이런 거 다 치르고 나서 뭔가 준비가 됐다고 가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는데요. 보시면은 이게 화면이 네. 일정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일정 보시면 벌써 많은 일정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시 모집 일정은 학생부의 마감은 8월 30일이고 원서 접수는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3일 동안 이루어지면서 여러 가지 쭉 이런 일정들이 이어지게 되는데 실은 수시 모집도 추가 합격이 되는 것이 제일 좋은 겁니다. 그래야지 이제 그 대학에 그 과에 꼴찌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요. 수시와 정시가 요동칠 거예요. 왜냐하면 수능 체제 바뀌었죠. 애들 줄었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어느 해보다도 입시에서의 대혼란, 카오스의 시대가 왔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수능 잘 보고 내신 잘 보고 학생부 기재를 철저하게 하면 아주 어려움이 없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일정은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등록 기간 자체가 하루가 연장됐다라고 하는 거, 요 정도 차이가 있고요. 나머지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시 모집 몇 번 지원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보시면 여러분 화면에 나오면 보통 4.7, 4.6 이렇게 그러니까 6번 다 지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난 5개 정도 지원하는구나 가정해서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것만 헷갈리시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학들은 1+1입니다. 다시 말하면 수시 6회 지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씩 더 지원해도 별 상관이 없는데 그런데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포항공대를 우리가 보통 포스텍이라고 부르거든요. 포스텍. 근데 포항공대는 사립대학이기 때문에 6회 지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희 졸업생 하나도 해당이 안 되는 줄 알고 지원했다가 아주 골탕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포스텍은 6회 지원에 해당된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청운대학과 호원대학은 이건 산업대학이기 때문에 역시 산업대학은 1+1 6회 지원에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은 전형별로 특히 이제 이게 강남 인강이니까 수도권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서울, 인천, 경기에서 가만히 보니까 서울은 학생부 교과가 한 1,600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부의 그 정책에 의해서 16개 대학이 교과를 늘리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뭐 교육부는 권고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볼 땐 지시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역시 이제 수능 전형을 많이 늘렸습니다. 정시 모집이 늘어났고요. 근데 그 외의 지역은 뭐 큰 변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엊그제 보니까 수도권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엊그제 보니까 정부에서 대학의 그 체계적인 관리 방안 지시한 거 보셨죠? 수도권 대학도 정원 감축을 한다. 그리고 수도권도 예외 없다. 대학이 시원치 않으면 폐교 조치한다. 이렇게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올해 여러분들이 잘 할 게 뭐냐면
그 폐교 조치라는 것이 2023, 2024, 2025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특히 남학생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간 대학이 군에 갔다 왔더니 대학이 없어집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올해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시고 여러분 원하는 대학 가셔야 됩니다. 폐교될 만한 대학에 가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물론 폐교가 그냥 폐교가 아니라 폐교되면 인근 대학으로 편입의 기회를 줍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것보다는 그냥 원하는 대학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이게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주요 대학의 선발 비율입니다. 근데 제가 노랗게 표시해 놓은 대학들은 학생부 교과를 안 만들었다가 이번에 교과를 만들었다는 대학들입니다. 근데 이런 대학들의 대부분은 학교장 추천입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은 내신 성적을 가지고 많이 추천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데 지원하려면 내신이 좋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정이 없다가 새로 생긴 대학들입니다. 근데 이건 역시 정부의 정책이에요. 정부가 학교장 추천 이걸 늘리라고 압력을 넣기 때문에 대학들이 늘렸는데 대부분 이런 것들은 학교장 추천이고 수능 최저가 있고 학생부 교과만으로 모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신의 비중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5월달 지나갔고요. 이제 남은 건 기말고사밖에 없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게 중요한 거죠. 대부분의 고3 애들은 진로 선택 과목이잖아요. 또 진로 선택 과목은 ABC로만 나오기 때문에 1, 2학년 내신을 고3 1학기로 뒤집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뒤집을 수 있도록 중간 기말고사에 노력을 다하셔야 되고 수행평가에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빨갛게 표시된 대학을 주의하고 나머지는 정부의 정책대로 40%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지금부터 학생부 종합부터 가겠는데 종합은 사실 지금에 와서 새롭게 준비하기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지금에 와서 준비할 수 있는 것은 학생부 세특을 잘 쓰는 것,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최선을 다해서 쓰는 것, 그 다음에 면접을 잘하는 것. 이 정도 이유는 전 없다고 보는데요. 자, 이게 이제 최근에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입니다. 서류평가와 면접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라고 그랬고 또 블라인드 처리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면접의 비중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는 솔직하겠는데 자기소개서의 양식이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부 종합전형은 여러분 나오는 것처럼 뭐냐 수능 최저를 적용하지 않아요. 그러나 일부 대학은 적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선발 수능 최저 적용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요 대학은 학종이 점점 줄고 있고 그 다음에 내신의 위력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신 성적이 좋은 친구들이 대학에 와서 GPA, 대학교의 내신도 좋게 받고 시험률도 좋다는 성실하다는 통계가 있기 때문에 대학들이 내신 비중을 올린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제 학생부가 많이 간소화되면서 학생부에서 볼만한 것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글자보단 숫자에 주목하는 일이 많이 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요런 친구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에 와서 그냥 넉넉히 있다가 나 학종으로 갈래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동안 준비를 해왔는데 여기서 제가 주의할 것은 뭐냐면 내신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하는 건데 이때 조금 떨어진다고 하는 것이 조금의 의미가 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보다 2, 3등급 이건 안 되는 거죠. 적어도 1등급 이내에서 평균에서 1등급 이내에서 들어가는 것이 옳은 것이지 뭐 2, 3등급 떨어지는데 비교과가 좋다고 해서 대학에 가느냐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과와 비교과 가운데 교과가 비교과의 위력보다 훨씬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성적은 여러분 이제 좀 있으면 공개가 될 어디가라는 사이트에 가면 점수가 공개되어 있고 또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해 거 지금 궁금하면 지난해 거를 일단 가서 보시면 내가 몇 등급 정도인데 들어가겠다 못 들어가겠다가 눈으로 감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내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고3 때는 교내 프로그램이 그렇게 다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학종은 5학기로 갑니다.
그런데 이미 3학년 1학기는 의미가 없다라고 보면 이미 학종은 뭐 거의 결정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이제 남은 거는 내신 성적을 올리는 길이 남은 길이고 고등학교 3학년 세특을 잘 쓰는 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학종의 합격 불합격의 이제 키는 세특이 가지고 있다. 세특이 세탁 특공대가 아니고요. 교과 학습 발달 상황, 세북령 및 특기 사항을 말하는 거 여러분도 아시죠, 그죠? 추운 얘기입니다.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학종에서의 평가 기준입니다. 쭉 나오는데 학업 역량도 있고 전공적 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인데 사실은 많은 친구들이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에 주안점을 두지만 우리가 냉정히 따지면 이런 겁니다. 어떤 대학에 어떤 과에 지망하는 아이들의 대부분은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은 비슷하다고 봐야 됩니다. 왜? 그 대학의 레벨이 있고 준비한 레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사정관들의 전언에 의하면 여기 좀 나오는 것처럼 발전 가능성, 뭔가 도전 정신, 열정 뭐 이런 건 발전 가능성 쪽에서 그 변별력이 생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 중요한 줄 알지만 이건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는 것이고 인성 비중은 조금 낮고 오히려 발전 가능성, 여기 좀 나오는 것처럼 창의적인 발상으로 수행,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의미 있게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인성은요, 제가 좀 전에 얘기하기를 비중이 좀 낮다라고 얘기했지만 교원대학교, 교육대학교, 사범대학교, 의과대학교, 신학대학교 이런 대학들은 인성의 비중이 상당히 높게 평가되고 있다. 그런데 인성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보시면 알겠지만 뭐 학생본 종합의견 또는 뭐 봉사활동 이런 거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학생본은 이제 워낙 양이 적어서 어떤 거 하나도 버릴 수 없는 그런 일이 지금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나오는 것처럼 뭐 지원 전공과 연관된 과목 성적 이런 겁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학종은 자기의 전공과 연관된 어려운 과목을 하는 것이 좋겠다. 예를 들면 공대를 갈 사람은 물리학 2를 반드시 해야 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물리학 2를 하는 건 좋은데 물리학 2의 성적도 좋은 것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과목을 선택을 했는데 성적이 안 좋으면 차라리 쉬운 과목 선택해서 성적 좋은 것만 못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방송을 보는 혹시 1, 2학년이 있다면 학종과 수능, 학종과 내신, 교과와 종합 간의 과목 선택의 딜레마가 상당히 우리에게 어려운 과제로 다가오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부터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과 성적,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우상향 그래프,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우상향 그래프가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니까 대학들이요, 아주 그 대학들이 머리를 써가지고 보통 우리가 이제 이마스 프로그램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 학생 평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보면 정말 그 성적을 여러분 숫자로 보여주기도 하지만 그래프로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 학년별, 교과별 또는 성적 그래프의 차이 그런가 하면 여기 나온 평균, 표준 편차 등을 이용해서 그 학생의 등급만이 아니라 그 학생의 등수까지도 판별해내고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만기면 이만기라는 학생이 3등급이다. 이게 아니라 8등으로 해서 3등급인지 아니면 무슨 몇 등으로 해서 3등급인지를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22등으로 해서 3등급인지 아니면 12등으로 해서 3등급인지를 분간해내고 2등급이라면 얘가 무슨 5등으로서 2등급인지 이거를 다 판별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신 성적에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되고요. 또 하나 주도성, 우리가 어떤 자기주도적인 학습 능력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뭔가 스스로 해내는 능력을 학생부상에서 연결 지어줘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음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학생부 종합진영을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여러 가지 여기 지금 학생부의 난 학적, 출결, 수상, 진로 희망 등등이 쭉 나오는데 여기서 뭘 체크하냐는 겁니다. 체크를 해 나가는 일종의 그 흐름이랄까 이런 걸 보여주는데 학적 변동, 전학을 왔느냐, 전학을 갔느냐, 특목고에서 자사고, 자사고에서 일반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출결,
무단 결석, 무단 조퇴가 있냐 없냐라고 하는 일종의 성실도 문제고, 수학 경력은 여러분들 올해 고3 친구들서부터는 수학 경력은 한 학기에 하나만 체크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냐면 올해 고3 졸업 예정자는 한 학기에 하나를 체크합니다. 그런데 졸업생들은요, 그런 거 관계없이 모든 걸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졸업생 학생부와 재학생 학생부가 달라집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형평성의 문제인지 공정성의 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대학에서 알아서 하겠죠.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올해 고3들은 한 학기에 상위 하나만 가지만 수학 경력에서 졸업생들은 자기가 받았던 모든 상이 대학에 다 간다고 하는 것. 이걸 어떻게 대학에 평가할지는 대학도 지금 심각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로희망 넘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창의적 체험활동도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교과학습 발달 상황. 이겁니다. 소위 세특이라고 하는 이것이 정말 중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특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교과목 이수현황, 이수과목 이수단위, 원점수 평균, 표지 편차 등등 나오고 세특에 드러난 학습활동 참여도, 얘가 얼마나 열심히 했냐 하는 것이 적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요, 여러분 아직 세특은 적으려면 멀었거든요. 8월 말까지니까 교과 담임 선생님하고의 우리가 케미라고 그럴까? 뭔가 이렇게 조화로운 거 연결 관계가 돼 있어야 좋아요. 그러니까 학종으로 갈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그 교과 담임 선생님들하고 좋은 관계를 갖는 것이 좋은 거예요. 이게 옛날에는 그런 거죠. 미운 놈 떡 하나 준다 그러는데 지금은 미운 놈 떡 뺏어요. 그래서 안 좋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여러분 담임 선생님들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자기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선생님 이거 써주시면 안 돼요? 라고 이렇게 조를 수 있을 정도의 친밀감을 가지는 것이 좋겠다. 물론 그 전에 성적이 좋아야 쓸 것도 많고 수업 시간 열심히 해야 쓸 것도 많지만 그거 플러스해서 인간적인 관계를 우리가 도모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선생님하고 나하고 안 좋다. 그러면 빨리 관계 복원을 해줘야 돼. 지금이라도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어서 담임선생님하고 또는 교과 담임선생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이 학종으로 대학 가는데 별거 아니지만 중요한 일이 돼 있다. 제가 이제 교사 출신이니까 여러분에게 조언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독서활동 상황도 있는데 독서활동, 독서 내역은 독서활동에도 있지만 세특이나 자율활동, 진로활동 속에도 독서활동을 써서 뭔가 자기 주도적인 독서를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종합의견. 종합의견은요, 여러분 올해부터 교사 추천서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종합의견이 교사 추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의견이 정말 중요한. 근데 종합의견은 누가 쓰느냐? 담임선생님이 쓰고요. 또 봉사활동 특기사항이 없어지면서 종합의견에다가 봉사활동의 특기사항도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인간 대 인간의 관계,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공고히 하는 것이 학종으로 대학 가는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학생부에 기록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부에 기록할 수 없다는 얘기는 자기소개서에도 기록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쓰면 불이익이 예상되는데, 물론 쓰면 안 됩니다. 쓰면 안 되는데 만약에 썼다 하더라도 학생들이 볼 불이익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담임선생님들은 징계를 먹을 수 있겠지만 대학 관계자들이 뭐 이거 썼다고 해서 감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100% 그럴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놓칠 수도 있고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어떻게 뽑냐는 건데 대부분의 대학들의 학생부 종합전형을 뽑는 방식은 비슷합니다. 단계별 전형을 많이 하고 있고요. 1단계에서 3, 4배수를 뽑아서 면접하고 해서 뽑아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수능 최저의 유무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노랗게 표시된 그런 대학들의 수능 최저가 있다 없다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들은 최저를 지키면 붙을 확률이 높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올해처럼 학령 인구가 감소했다고 치면 수능 최저를 잘 지켜주면 붙을 확률이 높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어떤 대학은 수능 최저가 없다가 생긴 대학도 있고
또 있다가 없었다가 다시 또 부활한 대학도 있고, 그래서 수능 최저의 역할이 합격의 당락을 가르는. 근데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걱정이 수학 교과 때문에 문과 수험생들이 상위 등급을 받기가 어려워지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적과 기하, 확률과 통계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특히 문과생들이 수능 최저를 맞추기가 쉽지 않다. 작년보다. 단지 이제 영어가 좀 쉬워지면 영어를 가지고 맞추면 좋은데, 영어가 만약에 어려워지면 수능 최저를 맞추기가 올해가 상당히 문과생들에겐 어려운 한 해가 되지 않겠나라는 높아심이 좀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요. 거의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학종이 대부분 수능 최저가 없긴 한데 그래도 있는 대학들이 꽤 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소개서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 자기소개서 이건 작년까지의 문항, 이건 올해의 문항인데, 여러분 작년 문항은 볼 것도 없지만 일단 올해 문항을 보면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본인에게 의미가 있는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기 바랍니다. 교회 활동은 적을 수 없습니다. 교내 활동을 적어야 됩니다. 띄어쓰기 포함해서 1,500자고요. 또 2번은 인성문항인데,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서 노력한 경험. 주로 이제 공동체가 다양한 국가 공동체, 지역 공동체, 학교 공동체, 가족 공동체 많겠지만 주로 아마 학교 공동체에서의 얘기를 적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여러분 학생들이라고 하는 것이 뭐 공간이 넓은 게 아니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중요한 사실은 진로와 노력 그리고 의미, 경험입니다. 만약에 내가 활동한 게 없으면 그냥 공부한 내용만 써도 됩니다. 왜냐면 아니 학생 활동으로서 교수 학습 활동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면 이런 거죠. 요령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보면 이런 거 이렇게 쓰는 작성 팁을 제가 제시했는데, 이런 질문도 많이 합니다. 자기소개서를 쓸 때 활동을 3개 써요? 2개 써요? 4개 써요? 사실은 1,500자를 쓰는 데 있어서 3개씩 쓰면요, 뭔가 깊이 있게 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한 2개 정도를 가지고 700자, 700자, 750자, 750자 써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럼 뭘 쓰는데요? 자신의 진로니까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지, 혹은 내가 공부하고 싶은 전공 분야가 뭔지,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내가 어떤 노력. 저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노력이라고 봐요. 노력.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노력했나라고 하는 것을 적어주는데, 그냥 적지 마시고 세특과 연관 지어서, 그죠? 그러니까 학생의 근본은 공부라고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흔적인 세특과 연관 지어서 자기소개서를 써주는데, 가끔 그럴 질문합니다. 선생님, 자기소개서를 존댓말로 써요? 반말로 써요? 라고 그러는데, 그건 의미 없습니다. 사정관들은 존댓말로 썼는지 반말로 썼는지도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바쁘세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반말로 써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인성은 종합의견에서 힌트를 따와서, 그러니까 이게 자기소개서라는 게요, 학생부에 있는 내용을 좀 보완하는 기능이 있어요. 자기소개서는 일종의 학생부 보완 설명서예요. 학생부에는 결과만 나오지 동기와 과정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에다 어떤 활동을 한 내용에 대해서 동기와 과정과 결과를 써주고 의미를 써주고 느낌발을 써주는 건데, 우리가 옛날에 학생부는, 옛날에 자기소개서는 배우고 느낀 점을 강조했지만 지금의 자기소개서는 노력한 점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써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는요, 지금이 6월 달쯤에 한 번쯤 초고를 완성해 주는 게 좋은 거예요. 8월 달에 쓰려고 치면 너무 늦어요. 그때는 수능 준비해 줘요. 강남인강 열심히 들으면서 수능 준비를 해줘야 되는데 언제 자기소개서를 쓰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초고를 자기가 6월 달에 써서 스스로가 읽어나가면서 첨삭해 주는 게 좋고요. 돈 주고 맡길 필요 없어요. 사실 저는 사교육자거든요, 저희 회사가. 근데 저희 회사가 이 컨설팅도 하고 뭐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몇십만 원 주고 자기소개서. 저희 회사 사장님이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혼자 써도 됩니다. 혼자 써도.
그러니까 혼자 본인이 써서 본인의 목소리로, 그리고 담임선생님한테 한번 이렇게 쭉 교육을 받고, 아니면 엄마, 아버지, 언니, 오빠, 누나, 형한테 교육을 받고 내면 됩니다. 크게 자기소개서로 당락이 뒤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자기소개서를 잘 써서 붙은 것 같아,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하냐나 보조자료, 학생부 보완설명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학생부가 뉴스라면 자기소개서는 뉴스 해설 뭐 이런 거 하고 보시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이제 뭘 할 거냐? 네, 학생부 교과전형입니다. 교과전형은 아주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내신 좋으면 붙는 겁니다. 내신 좋으면 붙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근데 교과전형은 이런 겁니다. 내신 좋은 애들이 드물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전형은 경쟁률 자체가 높지 않아. 그리고 총원 합격 기회도 높고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석차, 백분율 뭐 이런 거 가지고 등급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을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준비하기 쉽고 심플하고 당락 확실하게 떨어지고, 또 작년에 어떤 애가 붙었냐 떨어졌냐를 작년 데이터를 그대로 알 수 있는 아주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근데 이제 이건 내신 좋은 애들이 드물기 때문에 경쟁률도 낮고 중부합격자가 많고 충원율 높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신 좋은 애들의 독차지라고 할 수 있겠는데, 문제는 여기 수능 최저가 걸려 있기 때문에 내신 등급이 낮아도 수능 최저가 높으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와 내신 등급은 반비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가 높은 대학은 내신 등급이 낮아요. 근데 수능 최저가 없거나 최저가 낮은 대학은 내신 등급이 높아요. 그렇게 반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수능 최저학 기준 적용 여부에 따라서 교과 성적 합격선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미 학생부 교과 전형은 정해져 있어요. 지금에 와서 나 교과로 내볼까? 이건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1, 2학년 성적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보시면 아이고 뽑는 방법 너무너무 심플하잖아요. 그죠? 교과별 그 대신 보시면 와 수능 최저가 거의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신만 좋다고 좋은 대학 가는 게 아니죠. 내신도 좋아야 하고 수능 최저도 높으니까 수능도 잘 봐야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학생부 교과 전형의 당락은 수능이 가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에요. 넘어갑니다. 이런 건 다 아시죠, 그죠? 네, 이런 것들은 잘 안 보시면 화면 정지해서 캡처해서 보시면 되는데, 인터넷 사이트에 가면 다 있는 것들이니까 통과하겠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출결10 이런 것들은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서류평가 40은 이건 약간의 그 학종의 기능을 띠는 거죠. 그러니까 교과는 교과대 학종 기능을 띌 때 서류평가를 집어넣는 대학들도 꽤 있었다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어떤 과목을 반영하느냐? 보통 일반적으로는요, 문과는 국수형사, 이과는 국수형과예요. 근데 일부 대학은 전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로선택 과목은 반영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이건 그야말로 반영 방법이 대학마다 천차만별이고, 또 대부분 대학은 1, 2, 3학년 합쳐서 100%로 반영을 합니다. 옛날하고 조금 달라진 양상을 띠고 있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쭉 나옵니다. 보시면 문과는 국수형사, 이과 국수형과가 일반적이지만 일부 대학은 전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도 있고, 또 어떤 대학은 은미치에 감점하는 대학도 있고, 그래서 이건 대학들의 요강을 보셔야 됩니다. 보시면 금방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넘어갑니다. 네, 쭉 비슷비슷하게 거의 다 대학마다 비슷하죠, 그죠? 그러니까 대학들도 교과 전형이 제일 편할 거예요. 왜냐하면 컴퓨터 갖다가 쫙 돌려서 쫙 뽑아서 딱 그냥 끊으면 되니까. 면접. 근데 이제 일부 대학은 면접하는 대학도 있긴 있는데 대부분 대학은 면접이 없습니다. 그냥 학생부만 내니까. 학생은 할 게 아무것도 없죠. 원서만 내면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넘어갑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뭐냐? 요거는 진로 선택 과목을 어떻게 하느냐? 학생부 교과일 때. 그런데 어떤 대학은 반영하는 대학, 반영 안 하게 돼. 미반영, 가톨릭대 미반영, 경기대 미반영, 그 다음에 광운대 미반영, 국민대 미반영. 미반영은 진로 선택 과목을 C로 깔아도 아무 지장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반영하는 대학도 있죠. 그런데 보면 어떤 대학은요, 성취도별 비율을 환산한, 일종의 가만히 보시면 알겠지만, A가 얼마나 되느냐, 뭐 이런 것도 이제 감안하는 대학도 있고요. 그래서 고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성적 불이익이 돼서 A가 많으면 그 고등학교는 약간 불이익을 주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건 대학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어쨌든 진로선택 과목의 비중은 높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크지 않아요. 높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뭐 일부 대학만 가져왔는데 비슷비슷하게 다 나와 있고, 근데 어떤 대학은 A를 1등급, 뭐 이 B를 2등급, C를 3등급 이렇게 해서 점수별로 주어서 하는 대학도 있고요. 근데 이 진로선택 과목의 반영 방법은 그 각 대학교 요강을 보시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각 대학 요강에 다 나와 있거든요. 인터넷 다운 받으셔가지고 요강 공부를 철저히 해야 돼요. 요강 공부를 열심히 하면 뭔가 길이 보여요. 그리고 이걸 한번 나는 몇 점인가. 그리고 요거 계산 방식은요, 그 각 대학교, 요즘 대학들이 친절하기 때문에 각 대학교 홈페이지에 가시면 자기 성적을 집어넣으면 계산을 해줍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되면 뭐 다른 어떤 그 입시 사이트에 가도 나와 있습니다. 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논술 전형으로 가겠는데요. 논술은 뭔가 미지의 영역입니다. 아직은 뭔가 구현되지 않은, 그래서 논술은 경쟁률이 어마어마하죠. 뭔가 희망을 걸고 가는 겁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불쌍한 친구가 누군지 아세요? 육논술하는 친구들이 불쌍해요. 육논술이 뭔지 아세요? 6개 대학을 모두 논술로 쓰는 친구들. 근데 그런 분들이 불쌍하지만 그분도 어쩔 수 없는 게 내신 안 좋고 학생부 준비가 안 돼 있고 수시행 가고 싶고 하면은 논술밖에 없죠. 그래도 옛날에는 중위권의 꽃이라고 하는 적성검사도 있었는데 적성검사가 올해부터 전부 다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가천대, 수원대, 고려대, 세종 이런 대학들은 또 논술을 바꿨기 때문에 논술, 근데 문제는 지금 내가 논술을 준비해서 승산이 있냐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승산이 있어요. 논술 늦지 않았습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럼 논술을 어떻게 뽑느냐? 논술에다가 학생부를 집어넣는데 학생부 집어넣는 건 거의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논술만 잘 쓰면 돼요. 근데 논술만 잘 쓰면 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다가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은 수능 최저가 높으면 논술을 못 써도 붙어요. 그러니까 논술 전형의 합격 불합격을 이런 대학들은 수능이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논술 실력이 다소 없어도 수능 최저가 높은 대학은 그냥 가서 붙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논술 지금부터 준비하면 늦느냐?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해도 됩니다. 수시에 가려고 치면 논술 좀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논술 인원수는요, 많이 줄었죠. 근데 늘어난 대학들은 적성검사 보다가 논술로 바꾼 대학들은 여기 는 것처럼 나오지만 논술 전형 많이 줄었습니다. 줄어도 어쩔 수 없는 게 내신 안 좋고, 그렇죠? 그러면 논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따가 제가 얘기했지만 까먹을까봐 제가 미리 얘기하는데 논술은요, 글씨를 잘 써야 돼요. 아니, 논술 강사가 무슨 글씨 잘 쓰라고.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요. 글씨를 깔끔하게 쓰면 없는 점수도 주고 싶어요. 근데 글씨를 막 휘갈기면 주기 싫어요. 제가 논술 채점을 해봐서 알아요. 넘어갑니다. 인원수 여러분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보시면, 네. 그 논술고사 유형이 있습니다. 어떤 인문계라도 어떤 인문계는 그냥 인문 논술만 보는데 어떤 인문계는 또 통계 도표도 주는 대학도 있고요. 어떤 대학은 또 수학 문제를 내는 대학도 있습니다. 예,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때 수학 문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수학을 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유형 보세요. 가톨릭 때 이런 아주 보편적인 대학들은 인문 논술만 출제하고요. 그다음에 일부 이 인문사회 1, 2 쭉 나온 이건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그 경영경제 이쪽 계열은 수리 논술을 내기도 해요. 그런가 하면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쭉 보시면
요 괄호 속에 써놨잖아요. 요런 계열들은 수학인데 완전한 수학은 아니고요. 산수에 가까운 수학 문제 내는데 근데 이것도 연습을 안 하면 어렵게 푸니까요. 당락을 좋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영어 제시문 내는 대학들. 이건 영어 제시문을 낸다가 아니라 낼 수도 있다라고 고지한 대학들인 것이에요. 연세대학교, 이화여대, 한국외국어대학은 영어 지문을 과거에 냈고 앞으로도 낼 수도 있다. 이렇게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언제 시험 보느냐라는 거죠. 이 시험 보는 것도 이 경쟁률에 아주 민감합니다. 그래서 연대가 수능 전에 보다가 수능 후에 보다가 수능 또 바꾸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대학들은 수능 후에 보는 대학들, 이런 대학들은 수능 전에 보는 대학인데 수능 후에 보는 대학들이 경쟁률이 높죠. 그죠? 왜냐하면 수능 잘 보면 안 갈 거니까. 근데 여기는 잘 보든 못 보든 가야 되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넘어갑니다. 이건 여러분 요강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인문고사, 인문논술은 어떻게 대비하는가라고 하는 건데 보시면 논술은 이해력, 분석력, 추론 능력, 논리적 사고력, 고난도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논술, 각 대학교에 논술 가이드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논술 가이드북 같은 걸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각 대학교에 논술 안내서들이 떠 있고 동영상으로 교수님들이 직접 강의하는 것도 있습니다. 들어주면 좋은 거예요. 왜? 수능 출제위원은 해마다 변하지만 논술 출제위원들은 거의 변하지 않는다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논술 강사였거든요. 여러분. 그 다음에 요건 각 대학교 홈페이지에 떠 있죠.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라고 해서 논술 문제가 교육과정을 벗어났나 벗어나지 않았나라는 것을 이렇게 보고서로 내는 게 있는데 여기에 기출문제가 나와 있고 채점 기준이 있고 예시 답안도 있기도 해요. 그래서 요거는 아주 필히 꼭 봐야 할 필수 문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모의논술 시험 보면 가서 한번 보는 거죠. 안 보면 인터넷상에서 떠 있는 거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과는 사회 교과서를 탐독하시고 만약에 이것이 잘 안 된다고 치면 EBS 교재를 가지고 또는 강남인강 교재를 가지고 언어, 국어 교재를 열심히 읽으면 그것이 논술 지문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이런 겁니다. 그 논술 지원 대학을 결정할 때 우리는 수능 최저만 보고 결정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수능 최저 플러스 내가 어떤 유형의 강점이 있나, 내가 수능 논술을 잘하는가 못하는가에 따라서 대학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내용을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나오면 수학과 영어에 자신이 없는 경우는 인문 논술만 보고 아까 우리가 표에서 봤었죠. 그런 대학에만 지원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언급되어 있고 수능 논술은 대부분 수학과 관련된 개념을 물어보는데 보통은 문과생들은요. 확률과 통계에서 많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확률과 통계 쪽을 열심히 공부하면 논술에서의 수리 논술은 비교적 원활하게 풀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그래서 나오죠, 그죠? 대부분 대학들이 출제하는 확률과 통계 과정에서 주로 문과생은 출제하고 있고 도표 문제는 사탐 같은 거 보시면 인강에도 그 사탐 도표 문제를 강의하는 선생님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거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외대는 논술 시험에 영어 지문 내니까 영어를 잘하면 외대 같은 데 가시면 돼요. 자기가 어떤 문제 유형에 강점이 있는가를 알아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갑니다. 자연계인데 자연계는 사실은 인문계보다 논술 문제가 더 심플합니다. 인문계 뭔가 길게 쭈글쭈글 길게 쓰는 거지만 자연계는 문제 푸는 겁니다. 그래서 냉정히 말하면 인문계 논술은 준비해야 볼 수 있지만 자연계 논술은 준비하지 않아도 수학 1, 2 미적분 기하만 잘하고 있다면 논술 준비를 안 했어도 가서 문제를 푸는데 별 지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시면 통합 논술을 보는 대학도 있고요. 수학만 보는 대학도 있고 수리 과학만 보는 대학도 있는데 대부분의 명문대학은 그 수리하고 과학을 같이 보는 대학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전체적으로는 논술을 안 보는데
의예과만 논술 보는 대학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논술은 사실은 수학만 잘하면 아무런 준비 없이 가서 봐도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능 논술의 준비는 제가 여러분에 당부하고 싶은 것은 수학을 잘해라. 수학을 잘해라.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이제 뒤에 잠깐 언급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시험 범위의 문제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대학은 지구학을 넣기도 어떤 데는 지구학을 안 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몇 개 예를 들어보면, 물화생지 가운데 하나를 택해라 한 데가 연대 서울 같은 경우는 물화생지 가운데 네가 과학을 선택해. 근데 어떤 대학은 물화생 지구과학을 빼는 대학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수능 과학 탐구에서 지구과학을 선택한 수험생들은 여기서 약간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겹쳐주면 좋은데 그런가 하면 물화생 중에 한 과목도 있고 또 어떤 대학은 물화 가운데 하나. 그러니까 이건 모집 단위별로 다른 거예요. 어떤 과를 전공하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과를 지원하냐에 따라서 물화생지, 물화생, 물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대학교 요강을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를테면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은 생명과학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대학은 과탐 1까지만 반영하는 대학도 있고 2까지 반영하는 대학도 있어요. 대학마다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논술 요강도 여러분 읽어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요강도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 안 하면 큰일 납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언제 시험 보느냐. 아까 문과랑 비슷하죠. 그죠? 그러니까 수능 전에 보는 대학과 수능 후에 보는 대학이 돼서 여기 수능 후에 보는 대학들이 약간의 경쟁률이 높은 그런 양상을 띠고 있다. 왜냐하면 수능을 잘 보면 안 가도 되는데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요. 이게 문제가 될 게 뭐냐면 등급 컷이 잘 안 나올 거예요. 이게 내가 수능 등급 컷이 몇 점대가 나오냐에 따라서 내가 시험 보러 가고 말고를 고민할 건데 올해 같은 경우는 업체에서 등급 컷 발표가 상당히 어려울 거기 때문에 올해 정말 그 어떤 해보다도 논술 시험 보러 가야 돼 말아야 돼가 아주 큰 관건으로 다가올 것 같아요. 저도 유해의 책임자로서 어떤 등급컷을 내는데 상당히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잘 내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자연계 논술은요, 고등학교 수학 전 과정에서 나오기 때문에 한마디로 수학 문제니까 어떻게 보면 수능 시험의 선택 과목이나 공통 과목의 소수령 문제 있죠. 주관식 문제를 시험 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능 논술은 주관식 문제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보통 미적분에서 많이 출제가 되는데 일부 대학은 기하를 넣기도 하고 일부 대학은 기하를 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하를 넣냐 빼냐 가지고 또 대학들끼리 협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건 기하를 넣고 빼고는 사실은 요강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 기하가 시험 범위에 있다고 해서 꼭 기하 문제를 내는 것도 아니고요. 이것은 사실은 대학의 모의 논술이나 아니면은 요강을 보시면서 시험 범위가 뭔지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미분과 적분 이런 게 나오지만 집합, 함수, 2차 곡선, 공간도형 이런 데에서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서 한마디로 수학을 잘하면 수능 논술은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논술하고는 안 다녀도 돼요. 그 다음에 보시면 연대를 비롯해서 일부 대학은 기하와 확률과 통계도 자연계 수능 논술에 포함한 대학들도 있었다. 이건 대학교 요강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시 문제라든가 모의 논술 문제를 풀어보시고요. 대부분 과탐 1으로 출제되지만 일부 대학은 2 과목까지 내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논술은 대부분 2까지 냅니다. 그러니까 깊이 있게 공부. 이게 이제 그래서 수능과 논술, 교과와 내신 간에 딜레마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논술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과탐 2까지 준비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자기가 지원하는 대학의 문제 유형을 익혀서 가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보게요. 어쨌든 수학과 과학교과의 비중이 높고 수능과 병행해서 논술을 준비해 줘야 되고요. 또 무엇보다도
서술형으로 써 나가야 되니까 개념에 대한 정의가 머릿속에 확실하게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수능 문제를 주관식 서술형으로 풀고 풀이 과정을 논술 답안지에 옮겨주는 이런 연습. 그래서 역시 자연계도 글씨를 잘 써야 돼요. 글씨를 못 쓰면 숫자를 이게 6자인지 0자인지 8자인지 알아볼 수가 없으면 채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논술은 중간 과정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또 과탐 투 응시여부 등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요강을 보고 알아줘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논술 대비 전반적인 전략을 한번 우리가 검토해 보면 일단 지원하는 대학의 논술고사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자,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를 보자, 논술과 관련 동영상을 시청하자, 모의 논술에 응시하자, 교과서를 보자. 특히 과정 쪽에 몰입해서 써주면 좋겠다는 얘기를 몇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논술이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구술면접의 대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술면접의 대비입니다. 보시면 면접 문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술면접은 하나는 서류 기반 면접이 있고 제시문 활용. 서류 기반은 학생부나 자기소개서를 보고 질문을 던지는 것이고 제시문 활용은 논술이죠. 그러니까 말로 하는 논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교적 준비가 쉬운데 이건 준비가 어렵습니다. 이건 거의 논술 준비해서 준비를 해줘야지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뭐 어떻게 보면 논술을 제대로 준비했다고 하면 제시문 기반 면접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명문대학들은 제시문 기반이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 보겠습니다. 그래서 구술면접의 대비는요, 이런 걸 체크하죠. 전공적성, 역량, 그다음에 논리적인 사고력, 의사소통 능력인데 옛날에는 말 잘하는 애를 뽑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입만 잘 턴다고 해서 면접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머릿속에 들은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면접관들이 더군다나 이제 어떻게 올해 같은 경우도 코로나가 되면 또 비대면 면접을 할 건데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저놈이 머리에 얼마나 든 게 많은가 이거를 체크하지. 야, 저 친구는 야, 머리에는 든 게 없는 것 같은데 입을 잘 이거는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걸 체크합니다. 인성 및 가치관, 의사 능력 이런 걸 체크하는데 자 얼마나 진실되게 답변하는가, 올바른 가치관이 있는가, 질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가, 면접과 소통에 적극적인가, 전공을 얼마나 익힐 수 있는가. 아마 대부분 이쪽에서 많이 물어봐요. 이쪽에서 지원 동기, 학업 계획, 전공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대충 준비해서는 좋은 성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이제 제가 한번 뽑아왔는데 면접에서 늘 물어보는 질문 10입니다. 볼까요? 예를 들어 보세요. 그때 왜 그렇게 결정을 했나요? 그래서 결과는 어땠나요? 어떤 상황? 이런 식의 질문을 통해서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또 질문거리를 미리 만들어내거든요. 서류 기반 면접에서는 그 사람 걸 보면서 내일 면접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질문을 뭘 물어봐야지라고 다 준비하고 이런 것들을 보시면 보세요. 뭐 지원자가 깨달은 바는 무엇입니까? 이유는 무엇인가? 이건 제가 면접 기출 문제를 쫙 뒤져가지고 10개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에 답변할 수 있으면 면접은 걱정거리가 없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저도 지금 여러분과 제가 비대면으로 만나고 있잖아요. 카메라를 통해 만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대면 면접이 대면 면접보다 쉬운 거예요. 여러분 교수 앞에서 얘기하는 게 쉬워요? 카메라 앞에서 얘기하는 게 쉬워요? 카메라가 훨씬 쉽죠. 물론 이제 여기 강의실에는 이원영 선생님 계시고 카메라 감독님 계시지만 이게 실제로 면접장에 가면 카메라밖에 없어요. 그냥 빈 방에서 혼자 카메라를 향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면 뭐 면접관이 앞에 텔레비에 나오죠. 텔레비. 그러니까 부담 갖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편안하게 여기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이런 걸 대비하는 겁니다. 출결 상황. 요런 걸 물어보니까 요런 거에 대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많이 물어보는 게 동아리 활동 많이 물어보고요. 사실 이런 것들은 뭐 많이 안 물어보는데 또 수상 경력 같은 경우는
상을 한 학기에 하나만, 그러니까 그 상에 대해서 이런 걸 준비해 주면 좋잖아요. 그죠? 요즘에 봉사활동도 잘 안 물어봐요. 최근에 봉사활동의 위상이 조금 꼬르르 내려가고 있어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진로활동, 너 어떤 노력을 했어?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많이 물어보는 게 교과학습. 역시 세특을 엄청나게 물어봐요. 세특을 많이 물어봅니다. 세특을. 특히 독서도 많이 물어보죠. 왜냐면, 그러니까 독서는요, 안 읽은 책을 읽었다고 쓰면 낭패입니다. 그러니까 물어보기도 하기 때문에 안 물어보면 큰일 납니다. 그런가 하면 행동서 종합위원, 이건 거기에 써 있죠. 담임선생님이 쓴 거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시문 활용 면접이 아니라 서류 기반 면접은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아주 철저하게 공부하고 가주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죠? 근데 제시문 활용 면접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렵죠. 그런데 서류 기반 면접은 학생부와 자기소개 철저히 보면 되는데, 이게 자기가 쓴 내용 아니에요? 남이 써준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쓴 내용을 철저하게 공부해서 물어보는 거에 답변하면 되는데, 그런데 가끔 보면 자기가 자기소개서에 써놓고 모르는 친구들이 있답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은 사실은 자기소개서를 남에게 맡겨서 써왔고 제대로 진실되게 안 쓴 거죠.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자기소개서를 본인이 썼다면 이런 거에 대해서 답변할 내용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소개서 3번은 각 대학교 자율문항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시문 기반 면접은 논술입니다. 말로 하는 논술이죠. 그래서 제시문을 주고 어떤 풀이할 시간을 주고 화이트보드에다 풀게 하거나 아니면은 그 A4 용지에다 교수님 앞에서 문제를 풀게 하는 경우가 꽤 있고, 문과생은 말로 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면접인데 풀어요? 면접인데 풀기도 한다니까요. 화이트보드에서 문제 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논술 준비가 곧 아까 우리가 좀 전에 설명한 논술 준비가 구술면접 준비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죠? 이런 것도 대학별로 자료에서 도표해서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근데 무엇보다도 제시문 활용은 논술 준비를 해주면 좋겠고 수업 시간에 잘 들으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시문 활용 면접은 논술 준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류 기반 면접은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딸딸딸 공부해 가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제시문 면접은 축소된 논술 유형이다. 그 다음에 이미 나온 면접 문제를 살펴주시고 그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에 제시문의 수준을 공부해주면 거기에 대한 대비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 무슨 말이 나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맞춰보실래요? 네, 말씀드릴까요? 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수시 모집에 대해서 2시간에 걸쳐가지고 심플하게, 간단하게,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 설명 들으시고 준비 잘 하셔서 내년에 아름다운 3월, 빛나는 3월, 기쁜 3월 맞이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하십시오.